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이제는 옛말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모두들 기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2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학생들이 세상사에 대해 심할 정도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가 괜히 나이 먹고 주책을 부리는 것 같아 그만두고는 뒤돌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또 역경과 고난을 겪기로는 아주 대단히 겪었거든요. 저는 아주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근처 항에 있는 수산시장에 나가 물고기를 다듬는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소금을 나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대대로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두 분은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식도 저 하나만 낳으셨는데 어머니는 저를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봤자 먹을 것 챙기시고 한 번 더 예쁘다고 해주시는 정도였지만 고달픈 어머니의 삶을 생각해보자면 그 정도도 굉장한 특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제 입에 먼저 뭐라도 넣어주시는 게 어머니의 큰 기쁨이셨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탐탁해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대접을 받아야 집에 들어올 맛이 나지. 어디 집구석이라고는 자식이나 마누라나 다 하나같이. 라며 씻고 나가신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 어머니 뒤에 숨거나 부엌으로 가 숨어있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 문 앞을 가로막고 아버지와 다투시는 모습을 어스름한 유리창 너머로 보며 바보같이 울기만 했었죠. 그때 저에게는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길 바라며 어머니와 저녁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팔베개를 해주시며 저를 안고 주무셨는데 그런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에게서 나는 비릿한 어머니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드는 게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향긋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향기였으니까요. 지금도 사무치게 그리운 냄새이기도 하고요. 중학교에 가서는 제가 다른 방을 쓰면서 안고 잠들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를 자주 껴안고 그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어리광 많은 외아들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그런 저를 항상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쓰다듬고 안아주셨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라거나 우리 강아지 엄마가 간식 샀어. 어서 먹어. 라며 제 엉덩이를 두드리며 하나라도 제 입에 넣으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굶기지 않고 먹을 걸 제 입에 넣어주시는 것이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작 본인은 드시지도 않으시면서요. 어릴 때는 그런 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철없이 그저 맛있는 게 제 입으로 들어오는 게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중학교쯤 가니 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꼭 반쯤 남기고 어머니가 드시도록 하곤 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먹자고 하면 안 드시니까요. 그러면 어머니는 제가 입맛이 없는 게 몸이 허해서라며 시장에서 닭을 사서 삶아 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몫은 따로 떠났지만 술 마시러 나가느라 결국 다 제 차지였습니다. 지금이야 닭 한 마리쯤 별거 아니지만 그때 저희 집에서는 1년에 몇 번 먹지 못하는 귀한 먹거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큰 노게를 사와 한참을 푹 고운 다음 그 국물까지 다 먹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안 좋다며 살을 바르고 남은 뼈를 다시 끓여 그 국물에 밥만 말아 드셨으면서요. 제가 먹으면서 어머니 입에 고기를 한 점씩 넣어드리곤 했는데 어머니는 엄마는 소화가 안 돼서 고기 못 먹어. 얼른 먹어. 라며 몇 번을 거절하시다가 제가 그럼 나도 안 먹어. 라며 수저를 내려놓는 신용을 하면 그제야 받아서 드시면서 아이고 달다. 우리 아들이 주니까 다네. 라며 웃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은 열심히 하셨지만 집에 가져오는 생활비는 없었습니다. 거의 술값으로 다 썼죠. 생태탕을 유난히 좋아했던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가 생태탕을 끓이시는 날에는 아버지가 잘 가는 동네 대포집에 가서 아버지 모셔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곤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가서 보면 짙은 화장을 한 대포집 주인이 아버지 팔짱을 끼고 술과 안주를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봐야 했거든요. 어머니와는 달리 화장품 냄새를 풀풀 풍기며 콧소리를 내는 그 여자를 아버지는 품에 안고 집에서와는 달리 사람 좋은 얼굴로 웃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생태탕 끓였다고 오늘은 그만 들어오시래요. 라고 아버지 곁에가 말을 하면 아버지는 왜? 또 대가리만 잔뜩 넣고 내 몫이라고 뒀냐? 기껏 돈 벌면 뭐해? 저것들 입에 다 들어가. 이 나이에 집도 한 칸 없고 달새 살면서 입에 밥은 잘만 넣고 산다? 라며 저를 무서운 얼굴로 보았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아유 아버지는 삐쩍 말랐는데 아들은 포동포동한 것 봐. 자식 그렇게 챙겨서 뭐해? 다들 커서 떠나면 그만이지. 남편 귀한 줄 모르는 여자들은 고생 좀 해봐야 해. 라며 아버지 허리춤을 끌어안고 앵앵거리며 안기고요. 어릴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코가 시큰해져서 아버지 옷을 당기며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다 따귀도 맞고 발길도 차이고 그랬죠. 그러다 중학교쯤에는 아버지를 무심한 표정으로 보다가 그 여자를 째려보며 가게를 나와서는 대포집 문을 세게 걷어차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여자가 감히 우리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는 것도 화가 나고 자식을 세워놓고 외간 여자를 품에 안고 술을 마시며 이죽거리는 아버지도 미웠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버지는 좀 늦으신데요 하고는 어머니와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를 뼈만 남기고 싹 발라먹고는 눈알까지 먹으며 아휴 한 마리 다 먹었다 라며 제 밥 위에는 살코기만 올려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얼른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운동도 잘 못하는 제가 그나마 잘하는 것은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지역보다 더 사람이 많이 사는 이웃 지역의 극장 간판을 그리는 일을 배우러 가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돈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니 몰래 거기 가서 일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너무 어려. 너처럼 작은 애 일 시켰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난다. 더 크거든 와. 라며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하면 다시 찾아가 일을 배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돈 벌어서 어머니 일 그만두시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벌어다 주지 않는 돈을 저라도 벌어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이 컸거든요. 효도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해지시길 그것만 바랬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3 여름방학 때였는데 집으로 그 대포집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아직 오시지도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들어와서는 어머니는 안 계시니? 라며 말을 하는데 그 역겨운 화장품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그래서 코를 막으며 아직 안 오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 예, 너희 아버지가 저러고 있으면 와서 좀 데려가야 할 것 아니야. 밤낮으로 술을 퍼마시면서 돈 안 낸 지가 벌써 일주일째야. 진짜 나 죽겠으니까 너희 아버지 데려가. 지겹다, 지겨워. 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말이죠. 그래서 진작 좀 집으로 가라고 하죠. 돈 떨어지니까 보내는 겁니까? 거기가 술을 줬으니 거기가 알아서 해요. 라며 그 여자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생각해서 온 거야. 외상값 늘면 너희 엄마만 고되지. 그 돈 누가 갚겠니? 나라고 뭐 그러고 싶어 그러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얼른 가서 너희 아버지나 데려와. 아주 난장 부리고 죽겠어. 라며 문을 쾅 닫고 가더군요.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그러고 있다가 또 일어나면 또 술을 마실 거고 그러면 외상값이 느는 게 맞더군요. 그래서 억지로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포집에 도착해보니 아버지는 그새 일어나 또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여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술을 따르고요. 눈뜨고는 못 볼 정도로 흉한 그 웃음이 아버지는 좋은지 연간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더 그 꼴을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런 아버지 손목을 잡고 아버지, 저 여자가 집으로 왔었어요. 아버지 이러고 있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데려가래. 일어나요. 돈도 없으면서 왜 여기서 술을 마셔요? 라며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올려다보더니 참나 뭐라는 거야? 술값이나 가져와. 너희 엄마 어디 숨겨둔 돈 있을 거야. 너나 알 거 아니냐?
서방이 일하게 차를 사겠다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돈을 내놓으면 될 걸 딱 잡아떼고 안 주더라. 그럼 내가 이렇게 써버린다 이거야. 가서 돈 가져와. 나는 죽어도 여기서 술 먹다 죽을 테니까. 라며 다시 술잔을 손에 들더군요. 그런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쩐지 일도 안 가더라. 라며 그 여자는 웃으며 알랑거리고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해요. 엄마 고생하는 거 안 보여요? 생활비도 안 가져다 주면서 무슨 차? 차라리 이럴 거면 어머니랑 이혼을 해요. 괴롭히면서 살지 말고. 아버지가 여태 어머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때를 써요?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 손을 뿌리치고 휘청휘청 일어나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싸가지 없이 아버지한테 설교야? 저 엄마 고생하는 건 알고 아버지 고생하는 건 안 보여? 생활비? 그걸 내가 왜 주냐? 줘봤자 저들 좋은 것만 하면서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하면서 저를 향해 주먹과 발길질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작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키나 덩치가 컸으니까요. 때리는 족족 다 맞고 아버지 손을 잡고 힘을 줬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힘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아기 힘이나 근력이 좋았지만 술을 먹고 휘청거리면서는 제게 어림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붙들고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다가 아버지가 놔, 알았으니까 놔 라고 하기에 손에 힘을 푸는 그 순간 아버지는 제 어깨에 술병을 내려치더군요. 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고 뜨뜻하게 피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파하며 바닥을 뒹구는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가게 밖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 어깨에 수건을 대더니 그러게 아버지한테 왜 말대꾸를 해? 성격 알면서 라며 일으키더라고요. 그 길로 그 여자와 보건소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이리저리 보시더니 파편이나 이런 게 박힌 건 아닌데 힘줄이 찢어졌을 수 있어. 큰 병원 가는 게 좋겠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병원비 걱정에 괜찮습니다. 그냥 꿰매주세요. 어린데 잘났겠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걱정을 하시면서도 일단 꿰매는 주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 조심해야 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꿰매고 피가 범벅인 채로 집에 가니 어머니가 밥을 안 치시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너무 놀라서 혁수야! 라며 달려오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누구야? 누가 이랬어? 라며 방방 뜨시기에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그냥 아버지랑 헤어져라. 이거 봐라. 자기 자식한테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 더 고생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 내가 학교 졸업하면 돈 벌어다 줄게. 우리 둘이 살자. 라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나 저나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제 어깨를 보시면서 울기만 하셨습니다. 어깨는 터진 자리가 욱신대고 아프긴 했지만 별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별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계속 시장에도 나오지 않았고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포집 여자가 외상값을 달라며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 줄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와서 너희 아버지 어디 있니? 돈 받을 것 있다고 그거 받으면 준다더니 이때까지 안 나타나 라고 하고 갔거든요. 어머니는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지내셨습니다. 아버지를 찾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외상값도 안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아버지의 소식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라면 한 그릇씩 끓여 먹고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여니 경찰이 와서는 김덕만 식댁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서요. 집까지 경찰이 찾아오니 무슨 큰일이 났구나 단번에 알겠더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이신데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니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도박하는 데 가셨다가 시비가 붙으신 모양인데 거기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세게 받으신 모양이에요. 병원으로 바로 옮기긴 옮겼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연락처가 없어서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막상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말을 들으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서둘러 시장으로 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물고기 배를 타고 있는 어머니가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더군요. 엄마! 라며 제가 가까이 가자 어머니는 낌새가 이상했는지 벌떡 일어나시며 왜 너희 아버지 무슨 일 났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병원에 라고 입을 떼자마자 어머니는 장갑을 벗으며 달려 나오셨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병원으로 향하면서 어머니와 저는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아버지의 이름을 대니 간호사 선생님이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저희를 안내해 주시더군요. 몸에 무언가 잔뜩 주렁주렁 달고 있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다가가 혁수아버지 우리 왔어요. 혁수아버지 나 누군지 알겠어요? 혁수아버지 라며 부르시자 눈을 살짝 뜬 아버지는 최 사장한테 돈 받아서 대포집 줘 라고 떠듬떠듬 이야기하더군요. 그 상황에서도 대포집은 챙기는 아버지가 미웠지만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하고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며 가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미안해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정신 차리고 살 거요? 얼른 일어나요. 라며 손을 잡으셨는데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달려오셨고 이리저리 처치를 정신없이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전과는 다르게 안정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금방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사과했는데 거짓말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사망 선고를 듣고 크게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어린 탓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실감도 안 났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술을 마시며 저에게 화를 낼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는 사람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여기저기 다니며 집에도 안 왔는데 도대체 누굴 만나고 다닌 건지 장례식은 썰렁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관 나가는 거 도와준다며 왔을 때가 가장 북적였을 정도로요. 아버지 유해는 화장을 해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뿌렸습니다. 배를 사서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지 어머니는 이제야 소원 풀겠다 너희 아버지. 그렇게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싶다더니 이제야 가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는 최 사장에게 돈을 받아왔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대포집으로 가 외상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원래는 1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조의금 빼고 7만 원만 줘. 나도 받으면서 괜히 찜찜하다 라며 여전히 역한 화장품 냄새를 풍겼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과 냄새였습니다. 돈을 세 10만 원을 다 주면서 댁이 주는 조의금 필요 없으니까 다 받아요 라고 하고는 나오면서 그 집문을 있는 힘껏 발로 쾅 하고 차버렸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이 집에 다시는 올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 아버지의 빈자리가 실감이 났거든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제가 짐을 싸고 있자 놀라시면서 왜 그래? 짐을 왜 이렇게 싸놨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이사 가자. 아예 이 동네를 뜨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 말에 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도 없이 서 계시다가 자리에 앉으시더니 가기는 어딜 가. 엄마가 여기 말고 이래서 먹고 살 데가 어디 있어. 혁수, 너도 중학교까지는 다닌다며. 그냥 고등학교 가고 여기 시장 협동조합에서 일해. 엄마가 그것까지는 해줄 수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고향이 아닌 곳은 사람이 살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동네가 그 고장이 싫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고향을 떠나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학교는 졸업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 그냥 하루라도 빨리 가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지금의 키가 중학교 3학년 때 키라서 덩치도 좀 있고 기운 좋다는 말도 많이 들었기에 뭘 하든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치기였지만요. 글을 모르는 어머니이지만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 어머니의 기척을 듣자니 눈물이 났죠. 그렇게 어머니가 나가시는 걸 확인하고 편지를 두고 제 짐을 대충 싸 터미널로 떠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떠난 걸 알면 많이 힘들어 하실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모시러 오면 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처음 찾아간 곳이 극장이었습니다. 전에 찾아갔던 그 극장은 아니었지만 막연히 그림을 배우고 싶어 찾아갔습니다. 제가 간판 그림 좀 배우러 왔다고 하니 위아래로 훑어보던 아저씨는 덩치만 컸지 아직 어려서 할 수 있겠냐? 만만히 보지 말아라 라며 저를 떠보더군요. 그래서 저 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라며 당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일단 내일 아침부터 나와봐. 잘 때는 있어? 라고 묻는데 고개를 가로저었더니 야, 집도 없는 놈이 무슨 일을 하냐? 일단 극장 창고에 이불 깔고 지내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안내해준 극장 창고는 말이 창고지 맨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라도 어디냐 싶어 주는 이불을 받아들고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길로 나가 이리저리 골목 구경도 하고 길도 익히고 돌아오자 배가 고파지더군요. 하지만 돈이 없으니 참아야 했습니다. 한 번도 굶어본 적은 없었는데 쫄쫄 굶으며 어두컴컴한 창고에 앉아있자니 서럽더라고요. 그날 밤 자는데 소리가 들려 일어났다 쥐와 눈을 마주치고 도망나와 창고 문 앞에 쪼그려 앉았을 때는 더 서러웠고요. 그냥 아침에 어머니께 갈까 마음이 흔들렸지만 어머니가 쪼그려 앉아 생선 다듬는 장면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극장 옥상으로 가 기다리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 참아야 했습니다. 아저씨는 오지도 않고 저 혼자 멀뚱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그냥 옥상 바닥에 벌렁 누웠는데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잠이 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어제 봤던 아저씨 말고도 남자 어른이 둘이나 더 서서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어휴 진짜 덩치 좋네. 서면 나보다 크겠다 야.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묻기에 심혁수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나이는? 이라고 다시 돌아온 질문에 16살입니다. 라고 답하니 한참을 보다가 밥 먹었냐? 라고 묻기에 고개를 저었더니 가자 라면서 저를 데리고 어느 국밥집으로 가더군요. 저에게는 묻지도 않고 국밥을 시키더니 너 돈 필요하지? 라고 묻기에 네, 간판일 배우려고요.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모셔오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잔에 물을 따라 마시면서 웃으며 야, 그런 일로 언제 돈 버냐?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나 따라다녀. 그럼 내가 돈 벌게 해줄게. 간판보다 더 폼도 나고 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에 혹한 것도 있었지만 당장에 밥도 사주는 사람이니 그 사람의 말을 믿어보자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근처 시장에 저를 데리고 가더니 옷도 새로 사주고 극장 근처의 한 여관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씻고 옷 갈아입고 있어. 내가 나갔다가 올게. 라며 나가더군요. 지난밤에 너무 쪼그려 잔 덕에 따뜻한 여관방에 들어가니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씻고 새로 산 옷을 입고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기척도 못 느끼고 잤는지 아침에 눈을 뜨니 방에 3명이 더 자고 있더군요. 제가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들이 일어나 저를 보더니 막내가 빠져가지고 형님들 오셨는지도 모르고 자냐? 하면서 웃더군요. 제 얼굴에 긴장감을 비웃는 것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그 사람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는 일은 시장에 가 사람들에게 관리비라는 명목에 돈을 받는 그 사람들 뒤에 서 있는 것이었죠. 한 번에 5, 6명이 몰려가 가게 앞에 서면 가게 상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고 그러면 돌아서 나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수금이라고 했는데 그 수금이 끝나면 저에게도 돈을 주더군요. 그렇게 돈을 쉽게 벌고 나니 저는 점점 더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건달이 된 것이죠. 극장을 기준으로 저희 같은 무리가 6, 7 정도 됐는데 수금이 끝나면 극장 근처를 맴돌며 다른 건달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3달 정도 그 일을 하니 돈이 제법 모이더군요. 그 돈을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허락을 받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의 형이 따라 나서더라고요. 시장으로 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생선 손질을 쪼그려 앉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날이 추워졌는데도 장갑도 제대로 끼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니 단번에 제 목소리인 줄 알고 고개를 들어보시더니 달려와 저를 안으셨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안부를 물었죠.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좀 이상하셨는지 어디서 뭘 하고 지내니? 하시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어. 저 형도 같이 일하는데 잘 지내.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 일을 중단하시고 저와 형을 데리고 집으로 가 밥을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구석으로 엄마를 데리고 가 엄마, 내가 바빠서 얼른 가봐야 해. 이 돈 내가 그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야. 엄마가 가지고 있어. 라며 신문으로 싼 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돈 뭉치를 보고 놀라시더니 너 나쁜 일 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나쁜 일은 무슨 나쁜 일이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열심히 모았어. 운이 좋게도 좋은 곳에 취직이 돼서 잠잘 곳도 주고 밥도 줘. 그래서 다 모은 거야. 엄마, 내가 또 돈 많이 벌어서 올게. 라면서 웃고는 어머니를 다시 한번 안아드리고 다시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밥도 안 먹고 가는 아들을 보내시는 어머니는 또 눈물을 터뜨리셨지만 저는 서둘러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시계를 가리키며 눈짓을 했거든요. 다시 극장으로 돌아가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께 돈을 한번 드리고 나니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했죠. 예를 들면 상인들이 팔려고 가게 앞에 늘어놓은 물건들을 던진다거나 노점에 손님이 못 오게 겁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요. 수금을 하는 방법이긴 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그 돈만 생각나고 보였습니다. 수금이 제때 되지 않으면 제가 맞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돈이 더 급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세 네 달에 한 번씩 가서 돈을 드릴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3년 정도 지내고 나니 저는 거친 말투와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법 동생들을 거느리게도 되었죠. 그러고 나니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오만하고 건방진 아이일 뿐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시장을 돌 때도 전보다 더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시장 상인이 망치를 휘두르며 야 이 자식들아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다. 그만 좀 해라. 라며 저희에게 덤볐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이었기에 막기도 힘들었습니다. 저희 무리 뒤쪽에서부터 달려와 휘두르는 바람에 저와 몇몇 동생들이 머리와 어깨, 등, 팔 등등 여기저기 다치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는데 제 머리 왼편이 심하게 다쳤고 아버지에게 맞아 다친 팔이 또 다쳐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잘 들리지 않더군요. 소리가 작아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자 글로 써서 보여주시는데 청력 손상, 어깨 파열, 장애 발생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귀도 안 들리고 어깨도 못 움직이다니요. 20살도 되기 전에 몸이 상했다는 소식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와보지도 않았고 동생들만 와서 봉투를 내밀더니 이거 가지고 고향 가쇼 라며 가더군요. 그마저도 겨우 입모양을 봐가며 알아듣고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저처럼 몸이 상한 선배나 형님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거든요. 그렇게 사라진 선배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일단 고향의 어머니에게 가자 싶었지만 몸이 상해 돈도 벌지 못하는 제가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딱히 갈 곳이 없는 제가 갈 곳은 어머니 곁이었죠. 터미널로 가 고향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집을 나온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다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저 이렇게 된 저를 만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내 저인 줄 알고 안아주시는데도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불도 안 켜고 덩치가 큰 아들이 온다는 말도 없이 앉아있으니 당연히 놀라셨겠죠. 방에 불을 켜신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더 크게 놀라셨습니다. 머리와 팔에 붕대를 감고 나타난 아들을 보고 놀라실 만도 하죠. 어머니를 보고 나니 저는 울음이 터져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귀가 안 들리고 팔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다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마치 가라고 하신 것처럼 그 앞에서 그렇게 떼를 쓰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여기저기 다니며 저를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지
며칠 뒤 병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했다며 따라 나서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강하게 하셔서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얼마 떨어진 제법 크다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리저리 검사를 하느라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왼쪽 귀가 안 들리네요. 왼팔도 움직이기 힘들고요. 그런데 이거 처치한 병원이 어디예요? 상처보다도 신경을 어디 잘못 건드렸어요. 링거가 잘못 들어가서 파열된 것 같은데 설명 들으셨어요?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게 얼른 수습됐으면 모르는데 영구 손상이라 돌아오기 힘들어요.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가시지. 다친 것보다 링거를 잘못 놓아서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으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나쁘게 살아서 벌 받았구나. 돈에 미쳐 사람들 돈이나 뺏으며 산 내 탓이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어머니는 이제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들며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나 봅니다. 어디 한의원이 잘한다더라. 어디 침술원에 가서 침을 맞아보자 라며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가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나아지지는 못한다는 말이었죠. 저는 그때마다 더 절망했고 몸은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표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힘들고 아프다는 표현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치료를 받아보러 갈 때 빼고는 여전히 새벽에 나가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어머니를 동정했겠지요. 저까지 어머니를 고단하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아지더라고요. 하지만 뒤늦게 후회해봤자 제 몸은 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왼팔은 제 몸쪽으로 붙은 듯이 움직이지 않았고 한쪽 귀로 들리는 소리는 전처럼 명확하게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불편함과 답답함이 함께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신문을 읽게 됐고 신문 한 편에 실리는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글이라는 것의 즐거움을 잘 못 느꼈는데 시간을 보내기에는 글 읽는 것만 한 게 없더군요. 그러다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로 학업을 못 마친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저거라도 해보자 싶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뭐라도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르고 졸업장을 따고 나니 20대 중반이 다 흘렀습니다. 들리는 한쪽 귀로 들으며 공부하느라 더 힘들고 더뎠지만 뭐라도 할 일이 생기니 위안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위안을 찾아 방구석에서 그러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나이가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그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그저 어머니도 저만큼 제 위안을 기뻐하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살피기엔 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진 탓에 시야가 너무 좁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게 시장에라도 나가 장사를 배워보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할 수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다툼이 늘었고 어느 순간 아버지처럼 어머니께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경멸하던 사람인 아버지와 같은 제 모습을 스스로 느끼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저 저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나 몰라라 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한 병원에 가셨습니다. 가서 검사를 하고 이것저것 보시더니 제 귀에 뭘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청기였죠. 제가 깜짝 놀라 소리에 반응하자 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 됐다, 됐어 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가끔 지지직거리기도 했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적이더라고요. 소리라도 들리니 TV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봤습니다. 신문과 소설은 꾸준히 읽었고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려면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싶더군요. 그러다가 성당에 청소하는 봉사를 다니자는 이웃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한번 가볼까 싶더라고요. 종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데서 봉사를 하면 신이 나를 용서해주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 청소 봉사를 나갔습니다. 미사를 드리진 않았지만 무릎 꿇고 앉아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디든 나가서 움직이는 거에 만족하셨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뭐라도 하니 다행이다 싶으셨나 봅니다. 종교를 가진 건 아니었지만 성당에 봉사를 하고 나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 덜 힘들게 해주시라고요. 제가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다 이웃의 한 아주머니께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공장에 나가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머리핀이나 옷핀 같은 물건들을 포장하는 공장인데 힘들지 않아 한쪽 팔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얼른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어머니를 돕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따라 공장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사장님의 인상이 너무 좋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좀 떨어져 평일에는 그곳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집에 갈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돈을 벌어 어머니 드릴 생각에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장님은 생산량을 못 맞춘다며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때리더군요. 몇 대 맞고 나니 오기도 생기고 화도 났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같은 놈을 받아줬으면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야.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일까지 시켜주니까 내가 우스워? 너 이렇게 일하면 너희 어머니한테 내가 돈을 받아야 해. 라며 겁을 주는데 어머니께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참은 거죠.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좋은 덩치는 다 사라지고 한쪽 팔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청기 없으면 잘 듣지도 못하는 처지의 저로서는 그런 대우를 받고도 부당하다고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지역신문에 부당한 대우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난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기자가 찾아오고 제보자를 찾겠다며 사장부부는 난리가 나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제보자인 것을 알게 된 사장부부는 밀린 월급도 주지 않고 저를 쫓아냈고 그것도 모자라 공장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뒤 저에게 고소장이 날아왔더군요. 허위사실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법은 저처럼 못 배우고 몸이 불편한 사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500만 원을 물어주게 된 저를 대신해 어머니는 그 돈을 물어주게 되셨죠. 저희 모자에게는 그 돈이 엄청 큰 돈이었기에 저희의 살림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쯤 되니 제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어머니께 피해를 안겨드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밉고 싫어졌습니다. 그냥 제 잘못을 되짚을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후였죠. 어머니는 점점 흰머리와 주름이 느셨습니다. 저 또한 시간만 죽이며 나이만 들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런데도 힘들다 소리 한 번을 안 하셨습니다. 그저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몸이 상한 아들인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를 향한 원망도 마음껏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열심히 사시는데 제가 뭐라고 원망을 하나요? 평생을 그렇게 저를 위해 사시던 어머니는 65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오셔서는 감기가 드는 것 같아. 아이고 이제 나도 늙나 보다 하시면서 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약을 먹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기침하다 깨시고 약을 또 드시고 그렇게 밤사이 몇 번을 하셨는데 일하러 가실 시간이 돼서도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 그러시겠거니 했는데 아침 해가 중천이어도 기척이 없으셨습니다. 자면서 빼놓았던 보청기를 끼우며 엄마 병원 갑시다. 일도 못 갈 정도로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라며 곁에 갔을 때는 이미 어머니의 몸이 굳은 채였습니다. 놀라서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들이 와 응급조치를 해봤지만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신 후라고 하시더군요. 제 나이 40살이 되도록 어머니가 없으면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던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과 혼자 남았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장례는 시장연합에서 어머니가 들어놓으신 것이 있어 거기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장지도 어머니가 미리 화장을 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곁에 뿌려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서류에 그렇게 메모가 있더라고요. 글도 모르는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작성한 그 서류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아들에게 맡기지 못할 것을 안 어머니가 미리 다 준비를 해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믿음직하지 못한 아들을 두고 먼저 가시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싶어 또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저는 고향 땅이 더 싫어졌습니다. 살던 집을 빼고 어머니가 들어놓은 갯돈을 챙기고 남은 조의금과 어머니 통장을 챙겨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서 가장 큰 도시인 지금 제가 지내는 도시로 향했죠. 큰 도시이니 뭐라도 할 일이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방을 월세로 구했습니다.
가진 돈으로 한 7개월은 버티겠더군요. 그 돈을 다 쓰기 전에 일자리를 찾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구인 신문을 보고 가봤지만 나이만 많고 몸이 불편한 남자를 채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3개월이 흘렀고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냉정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더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보청기까지 말썽을 부리더군요.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고치기는 힘들고 생활비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일자리는 없고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걸 하늘에서 어머니가 다 보실 거라는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눈물 찔끔 흘리며 울다가 평소처럼 쓰레기를 주우며 여기저기 그냥 걸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니 좁은 방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다 한 소파 앞에 앉아 잠시 쉬려는데 제 손에 든 봉투를 보더니 한 영감님이 아유, 이렇게 좋은 일 하시면서 표정이 왜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건 것이 이 지역 와서 처음이라 반가웠는지 괜히 이야기를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보청기가 고장이 났는데 못 고친대요. 그나마 뭐 들려야 일도 할 텐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절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라며 엉엉 울기까지 해버린 거죠. 그런 저에게 시원한 음료를 내미신 영감님은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냐? 몸은 언제부터 안 좋았냐? 왜 다쳤냐?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저는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니 또 다 이야기했고요. 한참을 그렇게 영감님과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게 같이 좀 가자며 슈퍼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건물 안에 있는 한의원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잠깐만 기다려요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돈봉투를 가져와 내미시며 이거 받아요. 이걸로 가서 보청기 해. 안 갚아도 돼요. 내가 귀가 안 좋은 형님이 계신데 우리 형님은 보청기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아직 젊은 사람이 보청기만 끼우면 잘 들리는데 못 들으면 안타까워서 그래. 가져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선뜻 받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제 손에 쥐어주시고는 보청기 잘하고 다시 와. 내가 근처에 일할 자리도 있나 볼게요. 사실 내가 며칠 동안 쓰레기 줍는 걸 봤어.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어. 좋은 사람 같아서 돕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봉투를 제 외투 안쪽에 넣어주시기까지 하는 그분의 손길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보청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사서 임시로 차용증을 쓰고 제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한의원을 다시 찾아 차용증을 드리며 선생님, 이제 꼭 일자리를 찾으면 돈을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청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은인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안 갚아도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저 마을 초입에 있는 목욕탕 사장님이랑 잘 알거든. 그래서 말을 해보니까 마침 밤에 목욕탕 청소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해볼래요? 라고 물으시는데 당연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목욕탕을 찾아가 한의원 소개로 왔다고 했죠. 그랬더니 너무 친절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몇 시부터 하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월급은 월세와 생활비를 하면 딱 맞을 정도였지만 아껴서 쓰면 선생님 돈도 매달 5만 원씩은 갚겠더라고요. 적은 돈이지만 열심히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일을 하니 꼼꼼히 청소 잘한다며 사장님이 월급도 올려주셔서 선생님 돈을 한 달에 15만 원씩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청기 값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끔 마주쳐 인사를 하다가 술친구가 된 이발소를 하시는 형님이 그러지 말고 세신사 일을 좀 배워보는 게 어때? 청소하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은데 박씨 할아버지 그만두신다는데 사장님이 잡잖아. 할아버지한테 배워서 해봐. 벌이가 훨씬 좋을걸? 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연 한 손이 불편한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벌이가 좋다는 말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상의를 드려보니 해봐. 한 팔로도 잘할 거야. 여기 어깨가 좋아.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박씨 할아버지께도 말씀드려서 세신하는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도 안 받고 해드리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물에 퉁퉁 불어 목욕탕 청소까지 끝내고 세신 침대에 서서 혼자 연습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한 팔로도 요령 있게 할까 궁리를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2년을 배우고 나서야 저는 정식으로 새신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의 단골 손님들도 만족하신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제가 온전히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새신사 일은 보람도 보람이지만 제 마음이 닦이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동네에 쓰레기를 줍고 목욕탕 청소를 하고 새신을 하는 일은 지난날의 제 과오를 닦는 일 같다는 생각에 제 운명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깨끗하고 개운하게 살고 싶다는 제 바람과 또 잘 맞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20년 넘은 베테랑 새신사입니다. 제게 일을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근방에 소문이 잘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모아 방 3칸짜리 전셋집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도 부지런히 하고요. 선생님께는 보청기 값 다 갚고도 한 달에 한두 번 밥도 사고 진찰도 받으러 가면서 지냅니다. 이제는 80대 노인이신데도 일을 손에 놓지 않으셔서 걱정이 크지만 선생님께 침 한 번 맞으면 근육통이 다 사라지니 그만두시라고도 못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일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제가 다시 젊은 시절로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나쁜 일 안 하고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원망하며 살지 마세요. 그 시간도 아깝답니다. 좋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며 사세요. 그게 남는 거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말이 길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도 있으니 힘내시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좋은 날에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